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전에 출근해서 딸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세 식구가 나들이를 가려고 해요. 소중한 분에게 저희 딸을 소개하려고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데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요양원에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 계세요. 바로 남편의 친할머니죠. 할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로 투병을 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엔 말상대할 친구들도 있고 좋다시면서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임신한 제가 힘들까봐 피해를 안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걸요. 사실 저는 상관없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부부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랑 떨어져서는 못 산다고 가지 마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고집을 피우셨어요. 자꾸 붙잡으면 밤에 몰래 나가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시면서요.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린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 저와 남편은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한 뒤에는 둘이 같이 간 적이 없어요. 한 명이 가면 나머지 한 명이 남아 딸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딸이 유치원생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딸을 할머니께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죠. 사진으로만 손녀를 보셨던 할머니는 딸을 데려간다고 하자 기뻐하셨어요. 죽기 전에 손녀 얼굴은 보고 죽어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요즘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남들은 신혼 시절부터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힘들었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 남편과 만났어요. 당시 1학년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동아리 환영회에 갔는데 그때 말년 병장이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아도 학년은 같았어요. 입학하고 1학기도 마치지 않은 채 바로 자원 입대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휴가가 끝나면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1학년이라 정신이 없었고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반년이 조금 안 돼 남편이 제대하고 난 직후였어요. 동아리에서 단체로 노인복지센터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녁이 되니 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와서 부모님을 모셔갔어요. 그렇게 모두 돌아가시고 센터에는 한 분만 남으셨어요. 낡은 점퍼를 입으신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모두가 나가자 슬그머니 일어나 센터를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하고 안타까워서 저는 할아버지를 쫓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할아버지는 미안해하시며 대학생이면 바쁠 텐데 당신이 시간 빼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동행을 바라신다는 걸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가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쪽 위로 좀 가야 해요. 라며 당신이 사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걸어가면서 할아버지와 진짜 손녀처럼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면서 즐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걷다가 할아버지가 멈춘 곳은 작은 문이 달린 단칸방 앞이었어요. 집안을 보니 거실과 주방이 합쳐져 있고 방에는 작은 화장실 하나가 딸려 있었어요. 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까 복지센터에서 배웠던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서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아유, 할머니, 오늘도 손자랑 같이 다니네. 밥은 먹었소?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자 남편이 꾸벅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저랑 남편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후로 저는 복지센터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도
전보다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친한 사이라서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죠. 제가 매일 댁까지 모셔다 드렸고 두 분의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마주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 사이에 호감이 쌓였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다고 하자 두 분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 댁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평소 잘 아는 사이인데도 그날따라 괜히 떨리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달리 건강하셨거든요. 제가 온다고 손수 음식까지 준비하실 정도로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주셨죠. 할머니와 남편이 사는 집은 방 2개의 화장실, 그리고 할아버지 댁처럼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할아버지 댁보다 나은 거였지만 결코 좋은 집은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가정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좁은 집에서 사는 것만 봐도 남편의 유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호감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늘 할머니께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렸고 제 손을 빌려서 할머니께 꽃을 전달하실 때도 있었어요. 수줍은 소년처럼요. 할머니도 꽃을 받으시곤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소중히 병에 꽂아두셨어요. 두 분이 연애한다고 하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두 분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뜨거운 연애와 달리 편안하게 작은 설렘을 주는 관계예요. 당시 대학생이던 남편과 저는 졸업 후 취업하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졸업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하고 몇 달 있다가 남편도 취업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이라 미리 얼굴 도장을 찍어 놓을 심산이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받았더니 대뜸 혹시 김수정 씨 맞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맞다고 했더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파출소인데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딱히 없는 데다 최근 통화 목록에 김수정 씨밖에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할아버지 사망 소식에 저는 정말 잠이 싹 달아날 정도로 놀랐어요. 저는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달려나가 택시부터 잡아 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댁 앞에 도착하니 경찰 두 분이 계시고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자다 나왔는지 추리링 차림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셨나봐. 방 안에서 진단서가 나왔는데 신부전증이 있으셨나봐. 치료를 받기는 받으셨는데 경찰이 병원에 확인해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버티셨다나봐. 집 앞에 쓰러져 계신 걸 동네 분이 신고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던 상태였어. 너무 기가 막히고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죽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왜 할아버지께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져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도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장례식은 저와 노인복지센터 분들이 치러드렸어요. 장례식 내내 할머니는 많이 우셨어요. 늙으면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아픈 걸 말도 안 해요.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냐고요. 영정 앞에 앉아 넋두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어요. 저 역시 복지센터에서 만난 이후로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를 낙골당에 모신 뒤 남편과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물건과 집을 정리했어요. 집이 좁은 만큼 물건도 많지 않았어요. 냉장고엔 생수와 김치뿐이었죠. 선반 한쪽엔 라면이 쌓여 있었고요. 옷도 5벌이 안 되는 데다 한자책 몇 권 말고는 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더덥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저는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사도 듣게 되었죠.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고모랑 삼촌은 날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고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키우겠다고 하셔서 10살 때부터 지금 사는 집에서 할머니랑 계속 살았어. 고모랑 삼촌은 외국에 있다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돼.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이 짠했죠. 할머니한테는 얘기 들은 거 티 내지 마. 네가 아는 거 아시면 가슴 아프실 테니까. 나한테는 너도 있고 날 예뻐해 주시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있잖아.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나뿐이야. 나로 인해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건 싫어. 남편의 부탁에 전 알겠다고 했어요. 별탈 없이 진행되던 결혼 준비는 상견례를 마친 직후 일이 터지면서 잠시 중단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거든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근 중이던 남편이 못 받으니까 손자 며느리로 저장된 제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의사는 할머니가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깨어나셔도 거동도 못하실 거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울먹이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할머니를 뵐 수 없던 걸 알면서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꽤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병원비 걱정은 없었어요. 간병비나 치료비, 역시 보험도 있고 국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 결혼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시자 주위에서는 다들 제 결혼을 말렸거든요. 특히 가까운 친구들이요.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애착이 강한 사람인데 간병인한테 맡기자고 하겠니? 분명히 결혼하면 너한테 할머니 수발 다 시킬 거다. 처음에는 자기도 돕겠다 그러면서 같이 간병하자고 그러겠지. 근데 분명히 한 달도 안 돼서 너 보고 회사 그만두고 할머니 봐달라 그럴걸?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다니까. 그니까 일찌감치 이 결혼 때려치워. 다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서 그냥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서 아픈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을 때 타격을 입는 건 늘 여자 쪽이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 남편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당신이 얼른 죽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짐을 지어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할머니 손자가 아프다면 할머님 병원에 두고 간병인한테 맡기시겠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요. 어차피 할머니께서 안 아프셨어도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실 생각만 하세요. 할머니 없으면 그이도 저도 못 사니까요. 아셨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예쁜 한복 골라놓을 테니까 결혼식 때 멋진 모습으로 자리 지켜주셔야 돼요. 꼭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야 남편 벌이로 할머니 병원비 못 대겠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웨딩드레스를 비롯해 신혼집 살림살이까지 다시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저렴한 것들로 해야 했거든요. 결혼식 날짜도 뒤로 미루기로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노인복지센터 직원분이셨어요. 복지센터에 할머니랑 친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쪽으로 청첩장을 보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센터로 와주실 수 있나요? 수영 씨를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변호사래요. 살면서 법조인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대뜸 변호사가 날 찾아왔다고 하니까 죄 지은 사람처럼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퇴근 뒤 약속 시간에 맞춰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반겨주시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을 하곤 변호사라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센터 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빳빳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고는 웃으며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긴장한 저는 변호사 입에서 나올 말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었어요. 집도 아니고 왜 센터로 찾아오셨냐고요. 그러자 변호사는 웃으며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수정 씨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변호사는 서류를 몇 개 꺼내서 하나하나 펼치며 설명을 했어요. 저는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김영수 씨의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본인 소유의 재산과 아파트 한 채를 모두 수정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단칸방에서 라면을 쌓아두고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에게 남기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어르신께서 그럴 줄 아시고 편지 한 통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편지였죠. 수정아,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게다. 넌 은석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란다. 나는 젊은 시절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성공의 기쁨도 맛보았단다. 하지만 나는 성공에 취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 내 아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죽고 나자 아내도 내 곁을 떠났단다. 아들이 나와 아내를 이어주던 끈이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내는 내게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일에 미쳐서 아들이 아플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많이 울었단다. 그 후로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렸다. 처음엔 죽을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집에다 유서도 쓰고 나왔지. 하지만 차마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 나는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죽어서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면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어. 그래서 낯선 달동네로 숨어들었지. 수정아, 너는 죄 많은 내게 참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준 손녀였단다. 나를 위해 은석의 할머니와 나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선물을 전달하던 내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나는 죄 많은 몸이지만 그래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들과 아파트는 너의 결혼에 보태거라. 수정아, 할머니 모시고 잘 살아야 한다. 편지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고맙다니요. 전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프신 것도 눈치 못 챘고 공공하게 사시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 유산을 받아요. 저는 변호사한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집 나와 형편없는 행색으로 다니니 누구 하나 인사 건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살갑게 다가와 안부도 묻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수정 씨였대요. 어린 아가씨가 늙은 할애비 걱정을 하는 게 그렇게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수정 씨,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그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희망이었고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수정 씨는 어르신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받아주세요. 변호사는 제게 어르신의 통장과 아파트 명의 서류를 건네주고 갔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제게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과 할머니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사람 뒤통수 치는 재주가 있는 양반이라며 애잔한 미소를 지으셨죠. 얼마 뒤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 방에는 고가의 최신 의료 침대도 들어놓았고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구입을 했죠. 그 후로 저희는 계속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돈 덕분에
간병인도 쓸 수 있어서 저는 일을 하면서 할머니를 간호할 수 있었죠. 비록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셨지만요. 아직도 할머니와는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종종 그러세요. 나도 곧 따라갈 거니까 가서 등짝이나 한 대 때려주련다. 고요. 할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남편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돌보려고 해요. 어르신의 유언이기도 하니까요.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